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교문화, 유교 아카데미 교양 강좌 강의를 맡은 서원대학교의 이광표입니다. 오늘은 제가 맡은 강좌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호남의 근대문화유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사실 지난 시간에 설명드릴 건 많은데 시간은 그렇게 충분치 못해서 조금 시간을 좀 초과가 됐습니다. 그 점 다시 한번 양해 드리고요. 이번 주는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은 호남의 가사문학과 원림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의 두 번째 강의는 호남의 가사문학과 원림문화, 그리고 세 번째 강의는 호남의 국보와 보물로 제가 커리큘럼을 잡았었는데 이 50분 강의가 사실 시간이 긴 게 아니다 보니까 제 강의 내용이 좀 더 넘치게 돼서 호남의 가사문학과 원림문화 중에 가사문학을 오늘 강의를 해드리고요. 이 원림문화라는 것이 뭐 소세원, 명옥헌 이런 공간 건축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또 호남의 국보보물급 문화재거든요. 요 원림에 관한 거는 호남의 문화재라는 형식으로 연결을 지어서 세 번째 시간에 강의를 하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호남의 가사문학과 원림문화 첫 번째 시간으로 그 중에서 가사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가사문학, 특히 이 가사문학, 여러분 다 아실 텐데, 가사문학의 아주 중요한 탄생 공간, 창작 공간이 전남 담양이죠. 그리고, 그 담양에서 태어나 탄생한 창작된 중요한 가사의 대표작 송순의 면왕정가 그리고 정철의 경산별곡, 삼위인곡, 송미인곡 이 내용을 호남 담양 지역의 공간 건축물과 연결을 시켜가면서 누정과 연결을 시켜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가사문학 고려 말부터 조선시대까지 쭉 이어져 온 문학 장르 중에 하나가 가사인데요. 자, 그럼 가사문학이 뭐냐? 라는 걸 설명드리기 전에 대강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이 조선시대 가사문학의 대표작 몇 개를 일부를 좀 한번 감상을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 가사문학의 특징을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가사문학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약간 소리내서 읽어보시는 게 좋아요. 속으로 읽으면 맛이 안 살아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담양에 가면 이 면왕정이라고 송순이 세운 16세기에 세운 누정이 있어요. 정자가 있어요. 이 건물과 연관된 면왕정가. 자, 그 한 대목을 좀 앞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등산 한월기매히 동다이로 버더이셔 멀리 떼쳐와 제월봉이 되었거늘 무변대야에 무슨 짐작하노라 일곱 굽이 한데 움쳐 무득무득 버려는 듯. 자, 우리말로 풀어보겠습니다. 밑에 자, 여러분 우리말로 풀어볼게요. 무등산 한 줄기 산 동쪽으로 뻗어 있어 멀리 떨치고 나와 제월봉이 되었거늘 끝없이 넓은 들에 무슨 생각하느라고 일곱 굽이 한데 움츠려 무더기를 버려놓은 듯. 여러분이 담양이 무등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죠? 그 무등산 자락을 보면서 지은 어떤 송순의 내면과 철학을 표현한 이런 가사 문학입니다. 여러분 뭔가 있어 보이죠? 자, 다음 그럼 그 유명한 정철의 삼위인곡 정철이 삼위인곡을 담양의 송강정에서 지었는데 여러분 이게 송강정 건물 사진입니다. 자, 조선시대 가사문학 중에 제가 보기에 문학적으로 제일 뛰어난 게 바로 이 정철의 삼위인곡인데요. 대단하죠. 자, 한번 자, 여기 파란색 글씨 삼위인곡 한 대목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몸 삼기실제 님을 조차 삼기시니 한생연분이며 하늘 모를 일이런가. 나 하나 전머 있고 님 하나 날 계시니 이 마음 이 사랑 견줄 때 노여 없다. 자, 우리말로 요즘 말로 해석해보죠. 이 몸 태어날 때 임을 따라 태어나니 한평생 살아갈 인연 하늘이 모르겠는가. 나 오직 젊었고 님은 오직 나를 사랑하시니 이 마음 이 사랑을 비교할 것 다시옵네. 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정철이 선조 임금을 생각하면서 연모의 정으로 의인화해서 써나간 그런 그 비유적으로 써나간 그런 가사문학이 되겠죠. 자, 다음에 정철의 또 하나 절창 관동별곡의 한 대목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막 익숙하실 거예요. 문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더 익숙하실 테고 그러지 않아도 옛날에 고등학교 때 교과서에 나오죠. 고전문학에 강호의 병이 깊어 중림에 누웠느니 관동 800리에 방면을 맞디시니 어와 시엉으냐 가디로 망극하다. 풀어볼까요? 자연을 살아가는 병이 깊어 대숲에 누워 있었더니 관동 800리 방면에 소임을 맡기시니 임금의 은혜야말로 갈수록 끝이 없구나. 자, 정철의 절창 관동별곡이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몇 대목이 우리나라 조선시대 고려 말부터 가사문학은 쭉 이어져 왔고 지금도 가사문학을 창작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조선시대부터 20세기까지 이어져 온 전통 문학의 한 장르인 가사문학의 아주 대표적인 작품들. 그야말로 상징성도 뛰어나고 이미지도 뛰어나고 은유적이고 동시에 운율도 빼어나고 대단히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리드미컬하게 표현한 작품들이죠. 이 것들을 보시면 가사문학이라는 게 뭔지 특징을 좀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대표작을 좀 봤습니다. 가사문학의 간단한 개요를 설명을 드리죠. 가사문학에 대한. 자, 조선시대 대표적인 가사문학들을 우리가 좀 봤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작품을 앞서 보니까 강호의 병이 깊어 중림에 누웠더니 이 몸 삼기실제 님을 조차 삼기시니 자 무등산 하늘김의 동다이로 뻗어 있어. 자 여러분들 자 어떤 분들은 야 이거 약간 시조 같아 3434 3434 근데 시조는 세 줄로 이루어져 있죠. 초장 중장 종장 3434 3434 3543 근데 이 가사문학은 그렇게 세 줄 단위가 아니고 쭉 이어져 가는 거예요. 가사문학은 여러분 시가 아니고 시조는 시인데 가사문학은 운문, 시가 아니라 산문이에요. 산문인데 이렇게 3434와 같은 또는 4444와 같은 사음보 뭐뭐 이렇게 사음보의 가사체로 이루어진 문학입니다. 산문체예요. 시는 아니다. 그런데 꼭 시 같죠? 여러분 제가 소리내서 읽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때요? 읽어보시니까 밝고 경쾌하죠. 어렵지가 않아요. 3434는 우리 한글의 말소리에 가장 편안하고 리드미컬하게 이어지는 음보예요. 선어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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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어음절. 뭐뭐뭐, 그죠? 그 리드미컬한 시적인 운율을 도입한 산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대단히 읽어나갈 때 편해요. 잘 읽혀요.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 고도의 은유와 상징. 자, 여러분 볼까요? 끝없이 넓은 들에 무슨 생각하느라고 철학적이죠? 여러분 무등산 여러분 호남에 있어서 무등산 하면 뭐예요? 그 존재만으로도 무등산이 주는 느낌이 뭡니까? 뭔가 인생에 대한 고뇌 또는 철학 또는 반성 웅운한 기상 또는 역경을 이겨내는 인내 이런 것들이 무등산에 다 상징적으로 묻혀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상징적이고 철학적이에요. 자, 여러분 선조, 자 다음 거 볼까요? 삼위인곡. 삼위인곡은 여러분 정철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대단히 조선시대 문인 중에서 제일 필력이 좋은 사람입니다. 글 쓰는 실력이 제일 뛰어난 사람 중에 한 명이 정철인데, 묘하게 문학적인 사람들은 대단히 정치에 욕심을 안 부리는 경향이 있는데, 정철은 문학적이면서도 정치에 욕심을 많이 냈어요. 그래서 정치 권력을 추구하다 보니까 부침이 심하죠. 유배도 가고 막 고통도 많이 겪어요. 그런데 선조 임금을 사랑하고 연모해서 선조 임금이 나를 불러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쓴 게 바로 이 삼위인곡이에요. 자기를 여성으로, 여성의 인물로 놓고, 화자로 놓고, 님, 여기서 말하는 님은 선조 임금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선조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결론은 선조를 사랑하면서 동시에 나를 계속 당신 곁에 둬달라. 이거 뭐예요? 나를 높은 자리로 뽑아달라라는 거죠. 정철이 대단히 높은 자리까지 관직을 했지만, 그렇지만 하여튼 이렇게 끝없이 자기를 여성으로 놓고 임금을 님으로 놓고 임금에 대한 연모의 정을 이렇게 대단히 아름답고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으로 드러냈어요. 자, 여러분, 이 몸 삼기실제 님을 조차 삼기시니 이 몸 태어날 때 님을 따라 태어나니 한평생 살아갈 인연 하늘이 모르겠는가. 아, 대단하죠? 이 문학적인 표현. 자, 그래서 고도의 은유와 상징이 문학, 이 가사 문학 한 줄 한 줄에 다 담겨 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요, 좋은 문학이 되기 위한 조건이에요. 여러분들. 가사문학은 이렇게 빼어난 문학입니다. 특히 가사문학 중에서도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몇 개 작품, 이것들은 아주 저는 절창이라고 말하고요. 한글로 만들어진 우리의 모든 작품 중에서 가장 빛나는 성취가 바로 이 가사문학. 특히 앞에서 보여드렸던 몇 작품. 그런데 그것들이 다 담양에서 창작이 됐다는 거죠. 호남에서. 자, 여러분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담양에 가면 그래서 가사문학의 메카가 담양이에요. 이거는 담양에 가시면 가사문학관이라고 하는 박물관이 있는데, 그 박물관에 정철의 성산별곡을 이렇게 붓글씨로 예서체로 써서 이렇게 걸어놨고요. 요거는 송강의 글을 모은 송강집을 전시해 놓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 송순의 면왕정갑 잠깐 보셨습니다. 정철, 송강 정철의 삼위인곡, 송미인곡 이런 것들이 창작이 됐죠. 자, 성산별곡 이런 것들이 창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담양은 우리가 흔히 가사문학의 본향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 가사문학은 단순히 담양이라고 하는 한 지역이 아니라 담양을 포함한 호남, 또 더 나아가서는 전국에 어떤 문학과 철학, 사상, 인문학이 직결된 결과물이에요. 여러분들. 담양만의 것이라기보다는 담양을 둘러싼 호남의 어떤 정신, 예술, 낭만 이런 것들이 응집돼서 나타난 결과물의 하나가 바로 가사문학이다. 아주 호남의 자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담양으로만 조금 국한을 시켜보면, 여러분 가사문학은 고려 말부터 시작돼서 쭉 20세기까지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가사문학들이 창작이 됐어요. 그런데 그 중에 담양 사람이 지은 가사, 또는 담양에서 창작된 가사, 또는 담양을 배경으로 한 가사는 조선시대 때 한 18편쯤 됩니다. 전기 때께 6편, 후기 때께 12편인데, 여러분 우리가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그 유명한 송순이나 정철의 가사는 다 조선 전기 때 어디서 지어졌어요? 담양에서 창작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구나 조선 전기에 담양에서 지어진 가사, 이 담양의 가사는 조선시대 가사문학의
가장 뛰어난 작품들입니다. 정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송순이라든가 정철. 송순은 면왕정이라는 건물을 짓고 면왕정가를 지었어요. 정철은 식영정이라고 하는 정자에서 또는 송강정이라고 하는 그 빼어난 풍광의 정자에서 삼위인곡, 송미인곡, 성산별곡을 창작했어요. 이렇게 담양에는 다른 지역과 달리 이 위대한 가사문학 작품이 창작된 창작 공간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무지무지하게 귀한 겁니다. 엄청난 문화유산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이런 면왕정, 송강정, 식영정 이런 건물, 누정 건물들이 소세원이라든지 명옥헌이라든지 환벽당이라든지 이런 아주 빼어난 정원, 원림, 정원과 숲 이런 문화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호남의 가사를 얘기할 때 그냥 시만 읽으면 시만 읽으면 그냥 좁은 의미의 가사문학이겠지만 이 가사문학을 그 지역의 인문학적인 역사문화, 정신사상과 연결을 시키면 뭐하고 연결이 돼요? 공간으로 연결이 됩니다. 공간. 단순히 시가 아니라 면왕정, 송강정, 식영정, 환벽당, 소세원, 명옥헌과 같은 아주 다른 곳에도 아름다운 정원이 있지만 내노라 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멋진 정원과 연결이 됩니다. 그 정원과 이 정자에서 송순과 정철뿐만 아니라 당대의 뛰어난 학자문인들이 모여서 같이 토론하고 논의하고 낭만을 즐기면서 그 과정에서 면왕정가, 삼위인곡, 송미인곡, 성산별곡이 창작이 된 거죠. 송순, 정철 혼자였으면 혼자만의 힘으로 면왕정가, 삼위인곡, 송미인곡, 성산별곡을 만들어낸 건 아닙니다. 같이 어울렸던 당대 최고의 호남 지역의 문인학자들, 호남 지역 문인학자들만이 아니라 외부에서도 막 와요. 그래서 이곳에서 모여서 토론도 하고 시도 읽고 세상 걱정도 하고 또 한탄도 하고 또 낭만도 즐기면서 이런 가사문학이 탄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식구 하나하나가 아름답고 낭만적이고 빼어난 게 아니라 거기에 담겨있는 전체적인 맥락, 이 가사문학이 조선 전기 최고의 가사문학이 어떻게 태어났는가라고 하는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그거는 담양이고 호남이고 당대의 어떤 정신세계가 집약된 결과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단순 시가 아니라 담양 지역, 호남 지역의 누정 문화, 원림 문화와 연결이 되고 거기에는 철학적인 사상, 인문학적인 그런 의미가 다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호남 지역의 가사 문학과 원림 문화는 대단히 중요하고 매력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지금 드렸던 말씀을 조금 더 요약을 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가사문학과 담양, 가사문학과 호남의 이런 의미를 한번 역사적, 문화적 의미를 정리를 해보죠. 자, 여러분 제가요, 이 송순 여러분 자 16세기 때 활동했죠. 자, 정철 16세기 때 활동했습니다. 조선 전기의 끝자락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한글이 언제 창제가 됐죠? 15세기 창제가 됐습니다. 자, 세종대왕이 창제를 집현전 학자들과 창제를 했는데 자, 여러분 그리고 나서 100년 정도가 흐른 시점이에요. 이 분들이 활동했던 시기가 본격적으로 한글 창제 이후 100년쯤 됐을 때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그 시절에 양반들은 지배층은 학자들은 한글을 주로 사용했을까요? 한자를 주로 사용했을까요? 여전히 한자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대부들은 특히 한자를 더 중시했죠. 예, 그건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역사적인 뿌리나 문화를 한자를 통해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한글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한자 또한 여러 가지 역사적인 문화적인 배경이 다 깔려 있는 거기 때문에 한자를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자, 그래서 사대부들이나 양반 학자들은 한자를 더 많이 활용하고 이 지식의 어떤 매체로 활용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글은 여전히 주류는 아니었어요. 한글이 창제는 됐지만 16세기에는 그런데 여러분 그 시절에 그렇게 여전히 한글이 아직 자리 잡지 못하는 그 초기 단계에 있을 때 당대 최고의 빼어난 지식과 안목을 갖고 있는 송순, 정철 이 빼어난 문인 학자들이 한글로 가사문학을 지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지금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이거 대단한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엄청난 도전의식, 진취적인 사고가 없으면 한자가 아닌 한글로 이렇게 빼어난 문학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개인의 타고난 글재주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한글을 가지고 우리의 자주적인 생각과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고뇌를 한글로 아름답고 의미 있게 표현하겠다라는 그 용기, 진취성 이게 없으면 여러분 이 가사문학 당시 창작을 못했습니다. 대단한 거죠? 자, 다시 말하면 호남 지역 사대부들의 한글 정신, 한글을 활용하고 존중하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해야 되겠다라는 이 한글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것을 학자들이 국문 정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는 한글 의식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자, 그래서 개방된 문자 의식이에요, 여러분들. 한자에 국한되지 않고 새로운 언어를 가지고 무언가 문학화한다는 것, 여러분 개방된 문자 의식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그 시대의 어떤 용기 있는 도전 정신입니다. 창의적이죠, 여러분. 자주적이에요. 이런 고뇌와 성찰이 없으면 이런 가사문학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국문정신 한글 의식인데 이게 어디서 토대가 됐어요? 호남 지역입니다. 이 담양의 아까 그 누정 공간에 모인 사람들은 담양 사람만 아니라 뭐 김인우라든지 장성 인근 호남 지역에 활동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든 거죠. 그래서 호남 지역의 사대부들의 한글 정신이 집약된 거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건 이제 사상적인 측면입니다. 그리고 언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여러분 아까 제가 사음보 운율이라고 그랬죠. 얼마나 아름다워요. 경쾌해요. 즐거워요. 신나요. 막 입에 착착 달라붙죠? 여러분들 입에 착착 달라붙어요. 한글이 갖고 있는 미학을 제대로 보여준 거예요. 저는 이것을 한글의 가장 빛나는 성취 가운데 하나다라고 봅니다. 우리 한글의 역사, 우리 한글로 된 우리 문학사에 있어서 아주 의미 있는 성취가 바로 가사문학의 창작. 그 중에서 특히 담양 지역에서 산출된 빼어난 작품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자 여러분 이런 1번과 2번의 의미를 종합해 보면 이 담양과 호남 지역의 가사문학 아주 빛나는 성취가 이루어졌죠. 그 가사문학의 빛나는 성취가 이루어진 가사의 메카는 바로 담양 그리고 호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사문학을 감상하고 전승하고 그래야 될 이유예요. 이게 갖고 있는 대단히 큰 의미입니다. 엄청난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냥 가사 몇 편 읽어보는 거 교과서에 난 거 지나가면서 본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래서 그렇지 대단히 엄청난 산이에요, 여러분. 이 호남 지역의 가사문학은 빛나는 성취입니다. 자, 이렇게 가사문학의 의미를 한번 살펴봤고요. 가사문학 절창이 담양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담양이 어떤 문화유산으로 남아있는지 이런 것들을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송순의 작품과 창작 공간 그리고 정철의 작품과 창작 공간을 좀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송순과 면왕정가. 송순과 면왕정가. 자, 여러분 송순은 담양 출신의 인물이죠. 이제 빼어난 학자죠.
아주 관직 생활을 한 50년 넘게 오래 했습니다. 그렇지만 중간중간 어수선한 정치판 속에서 낙향도 하고 다시 올라가서 한양으로 올라가서 관직 생활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그 사화가 막 벌어지고 살인파 양반들 학자들이 피해를 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송순도 관직에 나아갔지만 기본적으로 조용히 고향에서 초야에 은가하면서 글을 짓고 학문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렇지만 또 너무 초야만 묻혀 있을 수는 없죠. 왜? 이 세상이 잘못됐으면 나가서 고치는 일도 해야죠. 그러려면 관료 생활을 해야 되니까 관직 생활을. 그렇지만 또 관직 나가다 보면 뭐 정치 권력판이라는 게 또 막 늘 어수선하고 암투와 모략이 또 막 난무하잖아요. 그래서 낙창도 하고 다시 관직에 나아가고 했는데 자, 이 송순이 41살 때, 41살 때 고향에 좀 내려와서 고향에 내려와서 1533년이에요. 여러분 담양에 가시면 봉산면이라고 있습니다. 봉산면 지금은 뭐 아스팔트 길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제월봉이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가는 길목입니다. 여기에 길목 언덕 뒤쪽이 제월봉인데 요 올라가는 언덕 요 밑에가 이제 도로죠. 그 적당히 높은 언덕에 이렇게 정자를 지었어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면왕정입니다. 면왕정 이게 이제 현판 편액인데 자, 이제 이 면왕정을 짓고, 이제 종종 이곳에 내려와서, 이곳에서 마음을 다스리면서, 은일의 시간을 가지면서 시를 지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지은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뭐, 한양과 고향을 왔다 갔다 하다가, 1550년대에 들어서 이 면왕정을 좀 고쳐짓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대에 그 무렵에 면왕정가라고 하는 가사를 짓죠. 아까 보셨죠, 여러분들? 자, 면왕정 주변 여러분 이 면왕정에 올라가면 이쪽으로 영산강이 이렇게 이제 흘러가고요. 좀 멀리 있지만 뒤쪽으로 제월봉 산이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담양이 무등산 자락하고 연결이 돼 끝자락이기 때문에 면왕정 주변의 풍광을 감상하면서 주변의 자연, 영산강, 또 무등산 이런 주변의 자연을 보면서 자신의 마음을 다잡고 자연과의 합일 그런 삶을 추구하는 그런 의미 내용의 가사가 바로 면왕정가입니다. 전체적으로 한두 단어로 요약을 하면 도가적이고 풍류적인 권력과 정치에서 벗어난 세속의 때를 벗고 도가적이고 풍류적이고 마음을 비우면서 살아가는 그런 희망을 노래한 그런 가사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특히 이런 도가적 풍류적 삶을 보여주는 대목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신선이 어떻던지 이 몸이야 그로구나 강산풍월 거늘리고 내 백년을 다 누리면 악양루 상에 이태백이 살아오다 호탕한 정해야 이에서 더할 소냐 이 몸이 이런 굼도 역구는 이셨다. 자, 신선이 어떤 것인지 내가 바로 신선이구나. 강산풍월 거느리고 내 평생 다 누리면 악양루에 이태백이 살아온다 한들 그 넓고 끝없는 정해가 나보다 더하겠느냐. 내가 그런데 여기가 재밌습니다. 내가 그런데 내 몸이 이렇게 지내는 것도 역시 역군은 임금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조선시대의 유교 사회이기 때문에 송순이 권력에서 벗어나서 정치에서 벗어나서 도가적 풍류적으로 살지만 그래도 어쨌든 임금의 은혜를 칭송을 합니다. 임금에 대한 마음을 표시하는 거죠. 그건 어떤 특정 임금 개인이라기보다는 이게 조선시대의 운영 시스템이니까 임금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되는 거고 나라가 잘 돼야 백성이 잘 되는 거죠. 이런 마음을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부가적 풍류적인데 그래도 성리학적일 수밖에 없어요. 유교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좀 읽을 수가 있죠. 어쨌든 이 송순의 면왕정각 여러분 멋지죠? 멋지죠? 여러분 생각도 멋지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사음보 신선이 어떻던지 이 몸이야 기로구나. 자 이런 음보 사음보 자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제가 이제 16세기 담양을 중심으로 한 호남 지역에서 가사 문학이 정점으로 꽃이 피었다고 했는데 그 시발점이 바로 송순의 면왕정가예요. 자, 여러분 이 송순의 면왕정가는 정철이 서울에 살다가 이제 담양으로 내려와서 이제 몇 번 지냈는데 그때 처음 지은 가사 문학이 성산별곡입니다. 성산별곡도 아주 엄청난 작품이죠. 자, 이 성산별곡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주었어요. 이 송순의 면왕정가가. 그러면서 아주 조선시대 가사문학의 최고 절창인 정철의 가사가 담양에서 탄생할 수 있도록 하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 여러분 송수는 자신의 면왕정가 자체도 중요하지만 정철의 가사문학을 담양에서 탄생하게 하는 아주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 이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아까 사진으로 보셨던 그 면왕정에 올라가시면 이제 이 면왕정 정자에 여러 편의 현판들이 걸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면왕정은 면왕 면왕의 의미를 한번 좀 살펴볼까요? 면왕은 땅을 내려다보고 하늘을 쳐다본다. 여러분 하늘을 쳐다본다는 것은 우러르는 거죠. 존중하는 거죠. 땅을 내려다보고 하늘을 우러른다. 여러분 이건 뭐예요? 성찰이죠. 성찰.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어야 되고 윤동주의 자화상치처럼 사람에게 굽어보아 또한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 하늘에도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고 땅 위에 사는 우리 주변의 백성들, 사람들에게도 나 또한 부끄러움이 없어야 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여러분? 깨끗하게 살자 이거예요. 깨끗하게. 자, 이게 바로 면왕입니다. 그 면왕을 실천하는 공간이 정자고. 그래서 여러분, 송수는 자기 호가 뭐예요? 면왕정이에요. 면왕정이 자기 호예요. 하늘 우러러 땅을 내려다보며 부끄럼 없어야 된다가 자기 호예요. 그렇게 살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 의미를 담은 게 면왕정이라고 하는 정자고요. 그런 의미를 문학으로 표현한 게 면왕정가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 면왕정을 지을 때 여러분 송순이 이런 제목은 없고 송순이 이런 시조를 지었어요. 시조를 10년을 경영하여 초려삼간 지어내니 나 한 칸, 달 하늘에 떠 있는 달 한 칸, 청풍 한 칸 맡겨두고 강산은 드릴 데 없으니 둘러두고 보리라. 자 여러분 작은 초가 3칸집을 지었어요. 3칸짜리 10년 동안 준비해서 그게 면왕정이에요. 이렇게 겨우 10년 동안 준비해서 작은 3칸짜리 건물 하나 지었어요. 그래서 3칸짜리 집이니까 송순 내가 한 칸, 하늘에 떠있는 달이 한 칸, 맑은 바람이 한 칸, 이렇게 서로 갖고 3칸이 다 이제 주인이 차지해버렸어요. 공간이 없네. 주변에 그 아름다운 강산 집으로 드릴 데가 없으니까 그냥 주변에 둘러놓고 보리라. 여러분 이 시 너무너무 매력적이죠? 너무너무 멋지고 아주 투명하고 맑죠? 욕심이 없죠? 자, 이게 송순의 생각이었습니다. 면왕정을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들. 면왕정에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면왕정에 가셔서 면왕정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10년 경영하여 초려삼간 지어내니 나 한 칸, 달 한 칸, 청풍 한 칸 맡겨두고 강산은 드릴 데 없으니 둘러두고 주변에 놓고 보리라. 이런 시를 한번 여러분들 읊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스트레스가 쫙 풀리고 나의 쓸데없는 욕심 다 내려놓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이 면왕정에 가시면 면왕정의 의미를 담은 이런 삼원가라고 하는 시를 송순이 지었는데요. 그거를 후대에 편액으로 만들어서 걸어놨어요, 여러분. 면유지, ang유천, 정기중, 흥, 호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적어놨는데, 자 여러분, 요게 바로 앞에서 봤던 그 현판의 시입니다. 자, 요 시의 내용을 한번 풀어볼까요? 굽어보면 땅이요, 우러러보면 하늘이라. 그 가운데 정자를 지으니 흥취가 호연하다. 바람과 달 불러들이고 산천도 끓여들여 청려장 지팡이 짚고 백년을 보내리라. 여러분, 이게 면왕정의 의미입니다. 공간과 시가, 가사가 아주 완벽하게 일치하는, 너무너무 매력적이죠. 시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면왕정을 오르내리면서 송순이 이곳에서 기거하고 오르내리면서 면왕정이라고 하는 가사를 지었죠. 아주 위대한 한글 문학을 탄생을 했습니다. 그 공간이 잘 남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면왕정에서 송순이 그럼 혼자만 지냈냐? 아니죠, 여러분들. 이런 아주 유명한 당대의 문인학자들을 불러들이고 자기들이 찾아와요. 왜? 송순이 워낙 뛰어난 사람이니까. 찾아와서 여기서 모이고 술도 한잔하고 세상 고민도 얘기하고 정치판 얘기도 하고, 뭐 정치가 개판이네, 지금 큰일 났네, 또는 뭐 그런 얘기도 하면서 시도 짓고 했죠, 여러분들. 그래서 가단, 가사문학 시단, 문학 동네, 이거 다시 말하면 당대의 지식인 그룹이에요, 여러분들. 당대의 지성인, 당대를 이끌어가는 지성인들의 그룹의 총 모임이에요, 여기가. 당대 최고들이 모였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면왕정이라고 하는 공간은 그냥 단순히 송순이라고 하는 개인이 지은 정자 건물이 아니라 이런 조선 전기 가단의 총화, 지성사의 융합 공간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대단히 의미가 있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송순을 마치고요, 정철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정철 아주 대단히 뛰어난 문인이면서 아주 또 뭐라고 그럴까, 권력에 아주 집착했던 그런 인물이에요. 대단히 어떻게 보면 모순적이고 문제적인 인물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송강 정철은 원래는 이제 서울 출신이에요. 서울 삼청동 청와대, 옛날 청와대 앞에, 옛날 청와대는 아니고 청와대 앞에 삼청동 출신인데요. 삼청동이 아니라 효자동 출신인데, 청운동이죠. 청운동, 죄송합니다. 거기에 가면 청운초등학교가 있는데, 청운초등학교 앞에 정철의 탄생지라고 하는 그런 표지석도 세워져 있고, 정철의 가사문학 일부, 삼인곡 같은 것도 일부 대목을 새겨놓은 그런 비도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할아버지 이전에 본향은 담양이에요. 그 정철이 영일정씨인데, 영일정씨가 담양에 많이 살고 있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여러분, 16세기 중반은 사화가 막 일어나서 살인 출신의 정계에 진출한 살인 출신들이 화를 많이 당하죠. 혼돈기였어요. 자, 그래서 정치가 대단히 어수선하고 막 그 피해를 입는 학자들이 많이 나오고 그럴 때였는데, 정철이 10살 때 을사사화가 발생을 해서 정철의 아버지가 여러 곳으로 유배를 떠나요. 근데 그 유배길 중에 형이 유배 가다가 죽어요.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10살짜리 어린 정철이. 그리고 아버지 유배지를 따라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유년기가 되게 우울했죠.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16살 때 아버지가 해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정철이 담양으로 내려가요. 담양으로. 할아버지의 묘가 있는 담양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그 친척분들의 집에서 이제 생활하게 되죠. 담양의 창평인데 여러분 이곳이 지금 담양군 창평읍의 그 창평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창평은 지곡리라고 하는 곳이에요. 한 10여 년 전 행정구역으로 치면 담양군 남면 지곡리인데 담양군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가사문학은 담양의 최고의 자랑이에요. 최고의 역사예요. 다른 지역이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인 문화유산입니다. 전통입니다. 그래서 그 가사문학의 전통을 우리가 조금 더 드러내놓고 기억하자라는 취지로 담양군 남면이라고 하는 행정구역명을 가사문학면으로 바꿨어요. 여러분. 그리고 거기에 한국 가사문학관도 이제 세우고 했는데 이곳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창평이 아니고 지금의 담양군 가사문학면 지곡리 일대로 옮겼어요. 자, 그래서 이때부터 11년 동안 자 여러분 16살 때부터 27살 때까지 11년이니까 얼마나 중요한 시기예요. 유년기에서 청년으로 성장해가는 시기에 정철이 담양에서 지냅니다. 공부도 하고 시도 짓고 과거 시험 공부도 하고 그랬어요. 이때 이 여러분 이제 이 지곡리 일대에 아까 얘기했던 소세원, 환벽당, 식영정, 독수정 이런 아주 엄청난 명호컨도 그리 멀지 않고 이런 유명한 원림 정자 정원이 이곳에 위치를 하게 되니까 이 지역에서 송순, 김윤재 이런 아까 봤던 그 뛰어난 문인들이 면왕정에서도 만나고 이 지곡리 일대의 식영정 같은 곳에서도 만나고 하면서 학문을 교류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담양을 62년도에 이제 1562년도에 과거를 급제해서 떠나는데 그 떠나기 직전에 여러분 1560년에 식영정에서 성산별곡이라고 하는 가사를 짓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순의 면왕정가와 분위기가 좀 많이 비슷해요. 그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서 성산별곡을 짓게 되죠. 이 식영정 주변에 야트막한 산이 성산인데 그 주변의 풍광과 함께 자신의 마음을 담은 그런 가사인데 그런 걸 어떤 그 시를 가사를 짓는 어떤 모티브나 방향이 송순의 면왕정가에서 아주 큰 영향을 받은 거죠. 어쨌든 이렇게 성산별곡을 짓고 2년 뒤에 과거에 급제를 하는데 그것도 장원 급제를 해서 드디어 서울의 정계에 진출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이렇게 정치가 어수선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계속 권력투쟁의 그 정치 틈바구니에서 풍파를 겪다 보니까 정철은 부침을 거듭해요. 권력을 잡았다가 쫓겨나고를 거듭하는데 그때마다 네 차례나 담양으로 낙향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정철은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자신의 본향인 담양 그리고 자기가 중요한 시기에 11년 동안 지냈던 정철. 이건 진짜 자신의 고향이 된 거죠. 이 고향인 담양으로 내려와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심신을 수련하고 다시 올라가고 또 다시 내려오고 이런 과정을 거듭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지실마을 담양 지실마을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지곡리 지실마을 이렇게 이제 표석이 서 있고요. 거기에 들어가면 여러분 계당이라고 하는 집이 있는데 이거는 정철의 후손들이 쭉 살고 있는 집이에요. 지금도 공간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이 지실마을은 여러분 얘기한 대로 이런 식영정, 독수정, 소세원, 환벽당, 취가정이라고 하는 담양을 대표하는 호남을 대표하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강진에 가도 빼어난 정원이 있고 저 완도에 가도 빼어난 정원이 있고 여러 곳에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매력적인 정원 누정들이 이렇게 한 곳에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곳은 담양이 거의 유일하죠. 자, 근데 이 공간들이 다 당대 최고의 석학이나 문인들이나 지식인들이 교류하는 공간으로 활용이 됐고 그 결과물로 송순이나 정철의 가사문학이 탄생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대단히 의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지실마을이 지곡리의 지실마을이 그래서 이곳은 또 무등산에서 발원한 하천 창계천이 흘러가고 그 주변으로 이 창계천을 따라서 이렇게 누정과 정원들이 조성이 됐고 이곳에서 가사가 탄생이 됐고 그래서 이곳에 가사문학관을 세운 거죠. 동네 이름도 남면에서 가사문학면으로 바꿨고 자 이곳에 가시면 이런 곳들을 아주 거리도 가까워요 여러분들. 하루면 뭐 부지런 떨면 몇 시간이면 다 빨리빨리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쉬어가면서 보면 하루가 걸리겠지만 왔다 갔다 하기도 편하고요. 가사문학관도 있고 해서 이곳을 꼭 한번 호남에 계신 분들은 좀 가까우니까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보다 좀 더 편하게 다니실 수 있겠죠. 제가 강추하는 곳입니다. 뭐 사실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미. 자, 그래도 한번 더 가보시면 너무 좋죠. 자, 이 중에 시경정을 그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사문학관 바로 왼편에 있습니다. 한 걸어서 가사문학관 정문에서 걸어서 3분 언덕에 있어요. 언덕에. 자, 김성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문인 학자인 김성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1560년대에 지었는데 먼저 요 밑에 쪽에 평지 쪽에 서하당이라고 하는 건물을 짓고 이거는 1990년대에 복원한 겁니다. 서하당이라고 하는 것을 짓고 다음에 언덕 위쪽에 시경정이라고 하는 건물을 이제 지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이름이 너무너무 멋져요. 서하당 하면은 하는 노을이죠, 여러분. 노을이 머무는 곳, 서식하는 곳이라는 뜻이고 시경정은 식경, 그림자가 쉬어가는 것. 뭐 이런 뜻이에요. 대단히 문학적이고 낭만적이죠.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바라본 송순의 면왕정이 되게 도가적이지만 면왕은 뭐예요, 여러분? 철학적이죠. 철학적, 성찰적이죠. 반성적이에요, 반성. 삶의 태도. 그런데 여러분이 시경정, 서화당은 낭만적이고 서정적이고 문학적이죠. 약간 차이가 있죠? 자, 여러분 이제 이 서화당 앞으로 해서 이 쭉 올라가면 이 시경정이 나옵니다. 시경정이 올라가면 앞에 요 앞으로 창계천이 이제 흘러가는데 창계천 끝에 여기가 광주호예요, 여러분. 광주호가 조성이 되면서 바다 같은 여기 이제 공간이 생겼고 이 광주호 건너편 요게 무등산입니다. 무등산. 자, 이 시경정에서 내려다보는 광주호 그리고 그 건너편 무등산 아주 대단히 경치가 뛰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담양군에서 이 광주 주변에 나무로 산책 데크를 만들어 놨어요. 여기 쭉 산책도 할 수 있고요. 조깅도 할 수 있고 아주 건강에도 좋습니다. 자, 한번 가보시면 좋고요. 자, 이 시경정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철을 포함해서 이런 아주 쟁쟁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게 시경정 현판이죠. 모여서 토론하고 공부하고 낭만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요 시경정 쪽문에서 밖을 이렇게 내다보는 모습인데요. 이게 광주호가 되겠죠. 자, 이 시경정에서 바로 정철이 성산별곡을 지었습니다. 이 정철에 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도 조금 환벽당 얘기를 하면서 조금 더 이제 해야 될 텐데 하여튼 자, 이 시경정 성산별곡과
정철, 시경정, 담양 이 얘기를 했고요. 조금 더 이제 삼인곡, 송미인곡. 자, 요 창계천 변은 아닌데 조금 떨어진 곳으로 이제 나오면 이제 여러분들 정철이 삼인곡과 송미인곡을 지은 송강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정철이 서울로 올라가서 과거에 장원급제하고 서울로 올라가서 관료 생활을 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내리고 부침을 거듭하다가 1585년에 다시 한번 담양으로 낙향을 하는데 5년, 4년, 만 4년 동안 이곳에 머물게 되죠. 이때는 시경정 근처에서 머문 게 아니라 이 송강정에서 머물렀는데 이 송강정에서 머물면서 바로 삼위인곡과 송미인곡을 창작합니다. 압도적인 작품이죠. 이 삼위인곡, 송미인곡, 특히 삼위인곡은 다른 사람의 가사도 좋지만 조선시대 가사 중에서 가장 뛰어난 하나를 고르라면 뭐 주저할 거 없이 삼위인곡으로 저는 뽑는데 그곳을 바로 정철이 담양의 송강정에서 창작을 했습니다. 자, 송강정은 여러분 이 중록천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위치해 있는데 원래 송강이 이곳에 왔을 때 이 정자의 이름이 중록정이었는데 자기가 자신의 호를 집어넣어서 송강정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자, 이게 그 모습이고 이게 관련된 기념비이고요. 커다란 소나무 하나가 또 있습니다. 자, 이 작진 않지만 소나무들이 쭉 심겨져 있고요. 심어져 있고. 자, 이제 선조에 대한 그리움을 삼인곡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움을 어떤 여인에 비유했죠. 근데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남편을 잃은 여인이에요. 남편을 잃은 여인이 남편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표현한 건데 그 표현은 바로 선조에 대한 그리움이죠. 선조를 향한 그리움인데 이것은 좀 달리 말하면 약간 정치지향적인 정철의 마음입니다. 권력을 관직을 원하는 자신의 마음이기도 해요. 욕망의 표현이기도 해요. 아주 이런 이중적인 자신의 마음을 기가 막히게 표현을 했죠. 한번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동풍이 건듯 불어 적설을 헤쳐내니 창밖에 싱근매화 두세 가지 피었으라. 가득 냉담한데 암양은 무슨 일이고 황혼의 달조차 벼맡에 비추니 느끼는 듯 반기는 듯 님이신가 아니신가 저 매화 꺾어내어 님 계신데 보내고자 님이 너를 보고 어떻다 여기실고. 여러분 시간 관계상 이 해석은 요 밑에를 좀 보세요. 참, 절절하죠 여러분. 절절해요. 어떻게 참 눈 속에 있는 매화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매화의 향기 이런 걸 통해서 님에 대한 그리움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참 대단히 문학적인 감각과 재주가 빼어나죠. 이게 정철의 3위인곡입니다. 자, 한번 봤습니다. 자,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아주 대단한 빛나는 가사 문학을 정철이 바로 이 송강정에서 창작을 했습니다. 자, 놀라운 상징, 아주 그림을 보는 듯한 회화, 그림 같은 표현이죠. 눈을 감고 쭉 이걸 소리내서 읽어보면 여러분들 그 그림이 쫙 그려지죠. 한국어로 만들어진 문학작품의 미학의 최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구운몽의 작가 서포 김만중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의 참된 글은 삼위인곡, 송미인곡, 관농별곡 세 편뿐이다. 다 정철이 지은 거죠. 여러분 정철의 한글 구사 능력은 정말 압도적이죠. 자, 옛날 현판 중록정, 송강정 새로운 현판, 그리고 여기 송강의 시를 옮겨 적은 후대에 옮겨 놓은 거죠. 그런 현판 이런 것들이 이 처마에 걸려 있습니다. 대단하죠? 자, 이게 바로 송강정입니다.
자, 이 송강정은요, 여러분, 이제 송강이 여기 머물 때 고쳐 지었는데, 송강이 다시 서울로 떠나고, 방치되고 하면서 폐허가 됐어요. 이곳이 거의 무덤으로 바뀌었어요. 공동묘지 비슷하게. 그러다가 1770년도에 정철의 후손이 무덤 같은 거를 좀 이장하고 다시 지었고요. 그것을 1960년대에 중수해서 오늘에 이루고 있습니다. 정철의 송강정에서 내다본 소나무와 대나무 모습입니다. 멋지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호남의 뛰어난 문학적 유산, 위대한 문화유산이죠. 송강, 정철, 면항정, 송순, 네, 이런 가사문학과 정작, 건물에 관한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2주차 강의는 여기서 아니 두 번째 강의 2주차라는 표현은 아유 죄송합니다. 두 번째 제 강의를 마치고 오늘 얘기와 연결됐던 소세원, 명옥헌, 환벽당, 취과정 이런 그 정원 공간에 관한 것들은 다음 세 번째 제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더위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